유도 금메달리스트가 하루아침에 탄광 죄수가 되었습니다. 함흥 변두리에서 굶주리며 자란 소년이 타고난 재능으로 북한 국가대표가 되어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에게 진 순간 영웅에서 반역자로 전락,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행 야간 열차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내려 자유를 향해 달렸고 드디어 패배자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놀라운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죽음을 넘나든 탈북 유도 선수의 감동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진우야, 이걸로 저녁 해결해라. 어머니가 건네주신 옥수수 2개가 그날의 전부였다. 함흥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13살 박진우에게는 이마저도 감사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9살 때 탄광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공장에서 받는 배급으로는 끼니를 잇기가 쉽지 않았다. 겨울밤 연탄 한 장 없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며 잠들던 날들이 많았다. 학교에서도 점심을 굶는 일이 다반사였다. 다른 아이들이 도시락을 까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배를 움켜쥐곤 했던 그 시절, 나에게는 작은 기적이 필요했다. 그 기적은 동네 형 성철이를 통해 찾아왔다. 고등학교 유도부 선수였던 성철이 형이 어느 날 나를 체육관으로 데려간 것이다. 진우야, 너 힘 좀 쓸 것 같은데 유도 한번 배워볼래? 체육관에 들어서니 하얀 도복을 입은 선수들이 매트 위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땀 냄새와 함께 뭔가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김태호 관장님이 나를 보더니 한번 해보라고 하셨다. 이놈, 골격이 좋네. 한번 들어와 봐라. 처음 도복을 입고 매트에 올라섰을 때의 감각은 지금도 생생하다. 상대방과 맞잡은 순간 본능적인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첫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나보다 큰 형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렸다. 그 순간의 짜릿함이란 추위와 배고픔을 완전히 잊게 해줬다. 관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진우야, 너한테는 타고난 감각이 있는 것 같구나. 그날부터 매일 체육관에 나갔다. 집에서 먹을 게 없어도 유도 연습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힘이 났다. 관장님이 가끔 빵이나 과자를 주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여기서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다. 6개월이 흐른 후 나는 체육관에서 가장 실력이 빠르게 늘어나는 선수가 되어 있었다. 김태호 관장님은 내 기본기에 감탄하셨다. 진우야, 내가 이렇게 빨리 늘 줄은 몰랐다. 타고난 유도 선수야. 매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훈련이 힘들었지만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구르기, 낙법, 기본 매치기 연습을 반복하며 몸에 유도의 기초를 새겨 넣었다. 특히 내게 가장 잘 맞는 기술은 한판승을 노리는 큰 기술들이었다. 업어치기와 허리 후리기에서 뛰어난 감각을 보였다. 어느 날 관장님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셨다. 진우야, 함경남도 소년 유도 대회가 한 달 후에 열린다. 내가 나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냐?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으로 큰 무대에 설 기회였다.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나는 나가고 싶었다. 다른 도시의 선수들과 겨뤄보고 싶었거든. 대회 준비는 혹독했다. 하루 6시간씩 연습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성철이 형이 랜도리 반복 연습을 도와주며 격려해줬다. 진우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냥 평상시처럼 하면 돼. 대회 당일 함흥체육관은 도내 각지에서 온 선수들로 가득했다. 나는 60kg급에 출전했다. 예선전에서 첫 상대를 업어치기 한 판으로 이겼을 때 관중석에서 어머니가 손수건을 흔들며 응원하시는 모습이 보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준결승에서는 평양에서 온 선수와 맞붙었다. 덩치도 크고 기술도 좋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연장전 끝에 허리 후리기로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뒀다. 결승전에서도 끝까지 버텨내며 드디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상대에서 인공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때 관중석에서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국가대표팀 코치였다. 축하한다, 박진우. 앞으로 평양체육촌에서 훈련할 생각 있나? 꿈만 같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떨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진우야,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어미는 괜찮으니. 그 말씀에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떠날 때가 온 것이었다.
평양 체육촌에 도착한 첫날, 나는 압도당했다. 웅장한 건물들과 최신 시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선수들. 이곳은 함흥의 낡은 체육관과는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진우 동지 환영한다. 여기서는 조국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만이 살아남는다. 박상진 코치의 첫 인사가 차갑게 느껴졌다. 키 큰 그는 항상 날카로운 눈빛으로 선수들을 관찰했다. 새벽 4시 30분 기상나팔로 하루가 시작됐다. 밤 11시 소등까지 훈련과 사상교육만 반복됐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실력이 늘어가는 걸 느끼니 견딜만 했다. 무엇보다 새끼 식사와 간식까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다. 체육촌 식당에서 나오는 밥과 고기 반찬은 내게 천국이었다. 함흥에서 굶주리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런 대우가 꿈만 같았다. 다른 선수들은 투덜거렸지만 나는 감사했다. 3개월 후 첫 국제대회 출전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였다.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는 설렘도 있었다. 경기 당일 73kg급 결승전에서 중국 선수를 한판 승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땄다. 시상대에서 인공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랑스러웠다. 조국의 영광을 드높였다. 귀국 후 평양 중심가 아파트를 받았고 특별 배급까지 받게 됐다. 하지만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재호 보위부 요원이 내 옆에 바짝 붙어 다니기 시작했다. 무표정한 얼굴에 그는 항상 나를 예리한 눈빛으로 감시했다. 박진우 동지 명심하게. 이기면 영웅이고 지면 배신자라는 걸 말이야. 훈련 강도는 점점 더 세졌다. 하루 8시간씩 매트에서 구르고 웨이트 트레이닝에 달리기까지.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어깨 인대가 늘어났는데도 훈련을 멈출 수 없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라. 몸의 고통은 마음가짐에 달렸다. 어느 날 함께 훈련하던 동료 영수가 일본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졌다. 결승전에서 일본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한 것이다. 영수는 울면서 돌아왔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수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탄광 같대. 코치의 한마디에 체육관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때 깨달았다. 금메달이 목에 걸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진 기분이었다. 평양 체육촌에 도착한 첫날, 나는 압도당했다. 웅장한 건물들과 최신 시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선수들. 이곳은 함흥의 낡은 체육관과는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진우 동지 환영한다. 여기서는 조국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만이 살아남는다. 박상진 코치의 첫 인사가 차갑게 느껴졌다. 키 큰 그는 항상 날카로운 눈빛으로 선수들을 관찰했다. 새벽 4시 30분 기상나팔로 하루가 시작됐다. 밤 11시 소등까지 훈련과 사상교육만 반복됐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실력이 늘어가는 걸 느끼니 견딜만 했다. 무엇보다 새끼 식사와 간식까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다. 체육촌 식당에서 나오는 밥과 고기 반찬은 내게 천국이었다. 함흥에서 굶주리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런 대우가 꿈만 같았다. 다른 선수들은 투덜거렸지만 나는 감사했다. 3개월 후 첫 국제대회 출전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였다.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는 설렘도 있었다. 경기 당일 73kg급 결승전에서 중국 선수를 한판 승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땄다. 시상대에서 인공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랑스러웠다. 조국의 영광을 드높였다. 귀국 후 평양 중심가 아파트를 받았고 특별 배급까지 받게 됐다. 하지만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재호 보위부 요원이 내 옆에 바짝 붙어 다니기 시작했다. 무표정한 얼굴에 그는 항상 나를 예리한 눈빛으로 감시했다. 박진우 동지 명심하게. 이기면 영웅이고 지면 배신자라는 걸 말이야. 훈련 강도는 점점 더 세졌다. 하루 8시간씩 매트에서 구르고 웨이트 트레이닝에 달리기까지.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어깨 인대가 늘어났는데도 훈련을 멈출 수 없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라. 몸의 고통은 마음가짐에 달렸다. 어느 날 함께 훈련하던 동료 영수가 일본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졌다.
결승전에서 일본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한 것이다. 영수는 울면서 돌아왔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수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탄광 갔대. 코치의 한마디에 체육관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때 깨달았다. 금메달이 목에 걸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진 기분이었다. 탄광에서의 하루는 지옥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둠 속 갱도로 내려가 석탄을 캐는 일을 저녁 8시까지 계속했다. 유도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이런 중노동은 차원이 달랐다. 곡괭이질을 하다가 손바닥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너 같은 배신자 새끼가 감히 아프다고? 조장이 채찍을 들어 내 등을 내려쳤다. 유도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내 모습이 초라했다. 한때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손으로 이제는 석탄을 캐고 있었다. 밤이 되면 좁은 막사에서 20명이 함께 잠을 잤다.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는 공간에서 코골이와 신음소리가 뒤섞였다. 배급으로 주는 옥수수죽 한 그릇이 하루의 전부였다. 살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3개월이 지나자 절망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매일 갱도에서 석탄을 파내며 김민석 선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격려의 말들. 그가 속한 나라에서는 정말로 패자에게도 박수를 보내는 걸까? 어느 날 밤, 옆 침상에 늙은 정치범이 속삭였다. 젊은이, 여기서 죽을 생각 말고 살아나갈 궁리를 해라. 그는 한때 외교관이었다가 서방 문화에 물들었다는 죄목으로 끌려온 사람이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자유로운 나라들이 많다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이 탈출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김민석이 보여준 따뜻함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모습일까? 거기서는 정말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걸까? 탄광에서 10개월을 보낸 어느 날 갑작스럽게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아침 점호 때 간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다른 죄수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박진우, 짐 챙겨라. 평양으로 간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더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 평양에 도착해서야 상황을 알 수 있었다. 당 중앙위원회 간부가 직접 나와서 말했다. 동지, 인재를 탄광에 묻어두는 건 국가적 손실이다. 다시 기회를 주겠으니 조국의 명예를 되찾아라. 권력 핵심에서 인재 낭비라며 나를 다시 꺼낸 거였다. 국제대회를 앞두고 급히 선수가 필요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은 단 4개월뿐이었다.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탄광에서의 혹독한 노동으로 근육량이 많이 빠졌고 지구력도 바닥이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무서울 게 없었거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탈출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 서서히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다. 체육촌에 돌아온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차갑기만 했다. 탄광 갔다 온 놈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무시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다. 혹독한 재훈련이 시작됐다. 하루 10시간씩 매트에서 구르고 새벽과 저녁에는 체력 훈련을 했다. 탄광에서 버틴 정신력으로 모든 고통을 견뎌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기술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깊어져 있었다. 4개월 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유럽 오픈 유도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유럽 순회 대회 일정이었다. 독일, 체코, 헝가리를 거쳐 러시아로 가는 코스였다. 지도를 펴고 경로를 확인하니 베를린을 지나갔다. 그때 문득 옷장 깊숙이 숨겨둔 도복을 꺼냈다. 알마티 대회에서 입었던 그 도복이었다. 세탁하면서 주머니를 확인하던 중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김민석이 경기 후 악수할 때 몰래 넘겨준 것이었다. 한국 영사관 베를린 49-30-2606-0. 손톱만 한 종이에 적힌 이 몇 글자가 내 운명을 바꿀 열쇠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김민석은 이미 그때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다. 동정이 아닌 진정한 연대의 눈빛이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떻게 감시를 피할지, 언제 뛸지, 영사관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실패하면 탄광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다. 거기서는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출발 이틀 전,
이재호가 선수단을 모았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최근 탈출 도모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혹시 내가 뭔가 흘린 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혔다. 탄광에서 10개월을 버텨낸 내가 이 정도 위험을 못 감수할 리 없었다. 김민석이 보여준 그 따뜻한 세상, 패자에게도 박수를 보내는 나라를 향해 뛰어보기로 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평양의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이었다. 내일부터는 정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자유냐 죽음이냐 둘 중 하나였다. 가자. 더 이상 새장 속에 있을 수는 없어. 짐을 싸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다. 함흥에 계신 어머니는 내가 다시 선수로 활동한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했다. 진짜 자유를 찾아 떠나거나 아니면 이 시스템의 노예로 평생을 살거나. 어머니라면 내 선택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다. 자유를 향한 내 마지막 한판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베를린행 야간 열차가 출발했다. 객차 안은 정적이 흘렀다. 이재호와 다른 보위부 요원들이 번갈아가며 나를 감시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 좌석 옆에는 박상진 코치가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나는 배낭에서 평양에서 가져온 고려인 삼주 한 병을 꺼냈다. 어머니가 몸에 좋다며 챙겨주신 거였다. 코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잔 하시죠. 아, 그래. 한 잔 정도는 괜찮겠구나. 다행히 코치가 받아들였다. 내가 술을 따라드리면서 계속 권했다. 이재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그냥 효심으로 보였나 보다. 1시간 뒤 코치가 깊게 잠들었다. 콧구리 소리까지 들렸다. 이재호도 졸고 있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잠든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열차 안내방송이 나왔다. 곧 베를린 중앙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이었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다. 이재호가 눈을 뜨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어디 가나? 화장실입니다. 배가 아파서요. 빨리 다녀와라.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에 떨리는 눈동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김민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건넨 희망의 메시지를. 화장실에서 나와 내 자리로 돌아가는 척했다. 하지만 열차가 베를린역에 감속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속도가 줄어들면서 플랫폼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순간적으로 문 쪽으로 달려갔다. 비상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다.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박진우, 서라. 이재호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유도로 단련된 낙법 실력을 믿고 열차에서 플랫폼으로 몸을 던졌다.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온몸에 충격이 왔다. 무릎과 팔꿈치가 찢어지면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일어설 수 있었다. 뼈가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았다. 뒤에서 이재호와 다른 요원들이 열차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박진우, 어디로 가는 거냐?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플랫폼을 벗어나 역사 밖으로 나갔다. 새벽 4시의 베를린은 조용했다. 가로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미리 외워둔 영사관 주소를 떠올리며 방향을 잡았다. 길을 잃을까봐 무서웠지만 지나가는 청소부에게 물어가며 찾아갔다. 30분을 뛰어서 드디어 한국 영사관 건물이 보였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망설였다.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였거든. 똑똑. 2번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한국 영사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박진우입니다. 그 순간 공포가 끓는 숨과 함께 빠져나가고 눈물이 대신 들어왔다. 정말로 해냈구나 싶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뗀 거였다. 독일에서의 3개월은 꿈 같았다. 작은 임시 숙소에서 지냈지만 그 어떤 궁전보다 자유로웠다.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았고
원하는 시간에 잠들고 일어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해봤다. 유튜브에서 김민석의 경기 영상을 찾아보며 울컥했다. 그가 나를 구해준 것이었다. 한국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북한식 표현과 남한식 표현이 많이 달랐다. 동물을 친구라고 하고 위생실을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기했다.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며 문화를 익혔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독일 체류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베를린 장벽 박물관 방문이었다. 동서독이 분단됐다가 통일된 역사를 보며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해봤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다. 대한항공 KE905편. 12시간 비행이었지만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희망의 달이 같았다. 승무원분이 한국어로 말을 걸어주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조금 있으면 집에 도착이에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의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다. 질서정연한 공항의 모습,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숨이 탁 트였다. 이제 진짜 자유구나. 공항에서 나를 마중 나온 통일부 직원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진우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로 집에 온 기분이었다. 탈북민 정착시설인 하나원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밤거리,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모든 게 신기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간 교육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한국어 교정부터 문화 적응, 취업 준비까지. 처음엔 모든 게 신기했다.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밤새도록 한국 영화를 보며 웃고 울었다. 특히 스포츠 프로그램을 즐겨봤다. 한국 유도 국가대표팀의 훈련 장면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김민석도 TV에 나왔다. 인터뷰에서 그는 유도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다. 하나원 동기들과도 친해졌다. 각자 다른 사연으로 탈북한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자유를 찾아온 같은 처지였다. 밤에 몰래 모여서 고향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함흥냉면 맛이 그립다고 하니까 서울에 함흥냉면 집이 많다며 다들 웃었다. 교육을 마치고 정부 지원으로 서울 강북구의 작은 체육관에 취업했다. 관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다.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잘 부탁해요. 드디어 다시 유도복을 입고 매트에 서게 됐다. 자유로운 땅에서 맞는 첫 출근이었다.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보람찼다. 순수한 눈빛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다. 북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보람이었다. 코치님, 저도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까요? 12살 민호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처음 몇 년은 행복했다. 강북구 변두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매달 받는 180만 원 월급으로 조금씩 돈을 모았다.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마음은 충만했다. 언젠가는 어머니를 데려오고 싶다는 꿈도 있었다.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며 5년간 모은 돈이 3천만 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다. 하나원 동기였던 강철민이 어느 날 체육관을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명품 옷에 비싼 시계까지 차고 있었다. 진우야, 나 요즘 대박 났어. 너도 같이 해볼래? 형, 무슨 사업인데요? 통일 준비 사업이야. 북중 접경지역 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지.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사업이라 100% 성공한다고 봐야 해. 그의 말에 솔깃했다. 통일이 되면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민이 보여준 사업 계획서는 그럴듯했다. 정부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고 북한 접경지역 토지 매입 계약서도 있었다. 진우야, 너는 북한 출신이니까 이 사업의 가치를 제일 잘 알 거야. 나만 믿어봐. 정말 안전한 투자인가요? 당연하지. 내가 누군지 아니?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야. 고민 끝에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다.
어머니를 데려오려고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철민은 6개월 후에 2배로 불려주겠다고 약속했다. 6개월 뒤에는 6천만 원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어머님도 빨리 모셔올 수 있고. 처음 몇 달은 꾸준히 수익 보고가 왔다. 매달 투자금의 5%씩 수익이 난다고 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 이 정도면 정말 어머니를 모셔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행복했다. 6개월 후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다.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관리사무소에서 말하길 1달 전에 야반도주했다고 했다.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이.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철민은 이미 해외로 도망간 상태였다. 사업계획서도 정부 관계자 사진도 모두 가짜였다. 한순간에 빈손이 된 거였다. 5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절망감에 술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체육관에서 일을 마치고 나면 혼자 소주병을 들고 한강 둔치에 앉아 있었다.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지옥에 빠진 기분이었다. 자본주의의 잔혹함 앞에서 나는 너무나 순진했던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코치님, 왜 요즘 힘없어 보여요? 민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미안함이 몰려왔다. 내가 지켜야 할 꿈들이 여기 있었는데 나는 그걸 망치고 있었다. 어머니는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제 그 꿈조차 아득해져 버렸다. 어느 날 밤 10시, 텅 빈 체육관에서 혼자 매트에 엎드려 울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탈북의 용기를 냈던 그때의 나는 어디 갔을까?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나 문을 여는데 민호가 서 있었다. 중학교 1학년인 그 아이는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코치님, 저 왔어요. 내일 시합 준비하러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들의 꿈도 함께 무너진다는 걸 깨달았다. 나 역시 누군가의 스승이고 희망이어야 한다는 걸 말이다. 민호야, 기다렸구나. 들어와. 그날부터 다시 매트 위에 제대로 서기로 했다. 술을 끊고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진짜 자유는 성공이나 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 김민석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민호의 이모가 체육관에 찾아온 건 그로부터 1달 뒤였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이수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다른 학부모들처럼 우리 애만 잘하면 되라는 식이 아니었거든. 어느 날 민호가 시합에서 크게 졌다. 준결승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한판 패를 당한 거였다. 아이가 많이 속상해했는데 이수진의 반응이 인상적이었다. 민호야, 괜찮아. 승패보다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도 말씀했다. 코치님, 승패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꿈이에요. 민호가 유도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완전히 풀어버렸다. 오랫동안 경계와 불신에 갇혀 살았는데 누군가의 온기를 믿고 싶어졌거든. 이수진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일찍 잃고 혼자 조카 민호를 키우고 있다고 하셨다.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시겠어요. 힘들긴 하지만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게 제 기쁨이에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주말마다 함께 KTX를 타고 아이들 시합을 보러 다녔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구에서 광주까지. 전국을 누비며 우리 체육관 아이들을 응원했다. 한국의 체육관 문화를 보며 감동받았다. 이기든 지든 아이들에게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거든. 패자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라며 격려해 주었다. 이게 진짜 스포츠구나.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이수진과 나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였다. 탈북 과정의 아픈 기억들, 사기를 당한 좌절감, 그리고 자유에 대한 혼란까지. 진우 씨,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중요하죠. 그의 따뜻한 위로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였다. 1년 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민호를 포함해 체육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축하해줬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주례를 맡은 체육관 관장님이 말씀하셨다. 진우 씨가 진정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신혼집은 강북구의 작은 아파트였다. 이수진이 살던 곳에 내가 들어간 형태였다. 처음으로 진짜 가정이라는 걸 가져본 기분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고 민호가 형부 하며 달려오는 모습이 행복했다. 민호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체격도 많이 커졌다. 유도 실력도 제법 늘어서 시도대회에서 동메달을 따기도 했다. 형부, 저도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다만 국가대표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유도를 통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 김민석 선수의 소식도 자주 들려왔다. 그는 지금 국가대표팀 코치가 되어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어느 날 TV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유도는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운동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새삼 감사함이 밀려왔다. 그가 나에게 건넨 희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체육관 일도 더욱 보람차졌다. 이수진이 가끔 아이들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학부모 상담도 도와줬다. 코치님 아내가 되니까 더 든든해요라는 학부모들의 말에 뿌듯했다. 우리는 정말 좋은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2년 후 우리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다. 이수진이 임신한 것이었다. 진우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다. 내 피가 섞인 아이가 이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었다. 아이는 나처럼 공포와 굶주림을 모르고 자랄 수 있을 것이었다. 아들 진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작은 손가락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진짜 자유 속에서 키우겠다. 민호도 이제 진짜 형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이모부, 저도 진호 잘 돌볼게요. 진호가 돌이 되던 날 작은 잔치를 열었다. 체육관 식구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다. 아이가 떡을 집는 모습을 보며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이수진이 내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고생 많았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만들어갈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았으니까. 밤에 진호를 재우고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자유로운 꿈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북한에서 바라보던 평양의 어둠과는 정반대였다. 한때는 감옥처럼 느껴졌던 이 세상이 이제는 무한한 가능성의 무대로 보였다. 탈북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진짜 자유를 찾은 건 바로 지금이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지킬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꿈을 키워갈 가족이 있었다. 새 장을 낳은 새가 드디어 진짜 하늘을 찾은 거였다. 5년이 더 흘렀다. 진호는 이제 6살이 되어 아빠를 쏙 빼닮은 개구쟁이로 자라고 있었다. 민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유도 특기생으로 서울 명문대 체육교육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기뻐 날뛰었다. 이모부, 대학 가서도 유도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모부처럼 아이들 가르치는 코치가 되고 싶어요. 민호의 꿈이 나와 같은 방향이라는 게 기뻤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2명의 유도 지도자가 있게 되는 셈이었다. 체육관도 많이 달라졌다. 처음 10명 정도였던 학생 수가 이제는 50명을 넘었다.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아이들이 찾아왔다. 진우 코치님한테 배우면 인성도 좋아진다는 평판이 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항상 아이들에게 말했다. 유도는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운동이야. 더 뜻깊은 일도 시작했다. 하나원에서 새로운 탈북민 후배들을 돕는 일이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하나원을 방문해서 유도를 가르쳐주고 한국 생활 적응에 대한 조언을 해줬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후배들도 점차 마음을 열어줬다. 선배님, 정말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20살 탈북 청년 강민수의 질문에 진심으로 답했다. 힘들 거야. 나도 사기당하고 절망했던 적이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와.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이수진도 지역 아동센터에서 탈북 가정 아이들을 돕는 일을 확대했다. 우리 부부는 각자의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있었다. 진우 씨,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김민석 코치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었다. 진우 씨,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13년 만에 그와 직접 만나게 된 것이었다. 서울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때 정말 위험한 일을 하셨는데 잘 해내셨네요. 선배님 덕분입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지금 대한유도회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남북체육교류 사업에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진우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가슴이 뛰었다. 언젠가는 내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이수진과 긴 대화를 나눴다. 진우 씨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저는 찬성이에요. 진우 씨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지지에 힘을 얻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다. 남북 체육교류. 어쩌면 언젠가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아이들에게도 진짜 자유로운 유도를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꿈이 생겼다. 남북 체육교류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북한 체육 실태 조사와 자료 번역 업무부터 시작했다. 북한의 체육 시스템을 한국어로 정리하고 향후 교류 방안을 연구하는 일이었다. 내가 직접 경험했던 평양 체육촌의 모습들이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진우 씨의 증언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런 생생한 현장 경험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어요. 대한유도회 김 과장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다. 내가 겪었던 아픈 경험들이 이제는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6개월 후 더 큰 기회가 찾아왔다.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도연맹 회의에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었다. 북한 대표단도 참석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아는 얼굴을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13년 전 같은 곳에서 첫 국제대회 금메달을 땄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조국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스포츠는 정치를 넘어서는 순수한 열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회의장에서 북한 대표단을 마주쳤을 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들은 여전히 경직된 표정이었지만 내 눈에는 그 뒤에 숨겨진 두려움이 보였다. 한때 나도 저런 모습이었으니까. 직접 대화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언젠가는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한국으로 돌아와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매주 토요일 하나원 방문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의 탈북민 정착센터에서 강연도 하게 됐다. 선배님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나요라는 후배들의 말에 보람을 느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부산의 한 정착센터에서 만난 청소년들이었다. 16살에 혼자 탈북한 김영희라는 소녀가 있었다. 선배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눈에서 13년 전 내 모습을 봤다. 영희야,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면 돼.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아이에게 유도 기본 동작을 가르쳐주며 말했다. 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지. 6개월 후 영희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산의 한 체육관에서 유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올해 처음으로 시합에 나간다는 소식이었다. 선배님이 해주신 말씀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그 순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확실히 알았다. 집에 돌아와 이수진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여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네요. 진호 씨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있어요. 진호도 아빠,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요라고 말했다. 내 아들이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다. 진호가 10살이 되던 해 특별한 일이 있었다. 김민석 코치와 함께 서독과 동독 통일 30주년 기념 유도 교류전에 참가하게 된 것이었다. 베를린에 다시 서게 된 것이 감회가 새로웠다. 15년 전 목숨을 걸고 뛰쳐나온 그 거리가 이제는 희망의 땅으로 느껴졌다. 베를린 장벽 앞에서 김민석과 나란히 서며 긴 대화를 나눴다. 선배님, 그때 왜 저에게 그 종이를 건네주셨나요? 당신 눈에서 진짜 갈망을 봤어요. 자유에 대한 간절한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죠. 만약 그때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진우 씨 안에 이미 용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이죠. 그의 겸손한 말에 또다시 감사함이 밀려왔다.
한 사람의 용기와 따뜻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며칠 후 가슴 뛰는 소식이 들려왔다. 김영희가 전국 고등학교 유도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다는 것이었다. 시상대에서 태극기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15년 전 베를린에서 태극기를 보며 울던 내 모습과 겹쳐졌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앉아 진호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빠가 왜 북한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새로운 꿈을 찾았는지 말이야. 진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빠, 할머니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함흥에 계신 어머니는 이제 70이 넘으셨을 텐데 연락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할머니께 진호를 꼭 소개해드릴게. 통일이라는 꿈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절실한 소망이라는 걸 새삼 느꼈다. 민호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유도 국가대표 후보에 선발됐다. 이모부, 저도 이모부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내가 전한 꿈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진호가 연을 날리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이수진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여보, 행복하죠? 정말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진우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하늘 높이 날아가는 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때 나는 새장 속에 갇힌 새였다. 하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연처럼 바람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내 사명이 되었다. 체육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호가 말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유도해볼래요. 그리고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유를 향한 한판 승부는 단순히 내 인생만을 바꾼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것이었다. 박진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사실 진짜 시작이기도 하다. 지금도 그는 매트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자유의 소중함을 몸소 가르치고 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여러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품을 가진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자유는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박진우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셨나요? 자유롭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고 원하는 곳에 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박진우에게는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입니다. 70년 넘게 분단된 이 땅에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일궈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여러분 세대의 노력 덕분에 박진우 같은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38선 너머에는 자유를 꿈꾸는 수많은 박진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이 진짜 자유를 만날 수 있는 날, 그날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희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자유에 대해,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대해, 그리고 희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의점 작가 현아였습니다.